옛적에 한양에서 300리 떨어진 산골 마을에 초이화라 불리는 처녀가 있었더라. 이화는 본디 양반가의 막내딸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시서화를 익히며 규중에서 곱게 자랐거늘 아버지 초명선이 갑작스레 세상을 뜨신 후로는 어머니와 단둘이 깊은 산중에 숨어 살게 되었더라. 그해 겨울 눈이 온 세상을 하얗게 덮던 밤이었더니 관가에서 급히 사람을 보내어 명선을 불러내고는 그 뒤 영영 돌아오지 못하셨더라. 어머니는 밤낮으로 통곡하며 아이고 우리 서방님께서 무슨 죄를 지으셨다고 이런 변을 당하시나이까 하시되 관가에서는 실종되었을 뿐이니 기다리라 할 뿐이었더라. 그 밤 이화는 어머니의 곡성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더라. 아버지는 평소 청렴하고 백성을 아끼는 분이셨는데 무슨 까닭으로 이런 일을 당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더라. 어린 이화는 어머니를 달래며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분명 무사히 돌아오실 것이옵니다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에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 그로부터 보름이 지나도록 아버지의 소식이 없자 이화 모녀는 관가로 찾아가 사정하였더라. 하지만 관리들은 냉담하게 실종자는 많으니 기다려야 한다며 돌려보냈더라. 더욱이 며칠 후에는 초명선이 국고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있다는 소문까지 퍼지기 시작했더라. 이럴 수가,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분이 아닌데. 이화는 억울함에 눈물을 흘렸지만 어린 규중 처녀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더라. 설상가상으로 아버지의 동료들마저 등을 돌리기 시작했고 친척들도 연루될까 두렵다며 거리를 두었더라. 그리하여 이화 모녀는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게 되었고 마침내 이 외진 산골 마을에 터를 잡고 살림을 차렸더라. 이화의 어머니 김씨는 본디 바느질 솜씨가 뛰어났거늘 특히 집신 엮는 법에 일가견이 있어 이를 딸에게 정성스레 가르쳤더라. 이화야, 이 집신 하나도 정성을 다하여 엮어야 하느니라. 신는 이의 발걸음이 편안하고 든든하도록 마음을 담아 짜거라. 우리가 비록 이런 신세가 되었지만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만큼은 자랑스러운 일이니라. 이화는 어머니의 가르침을 가슴 깊이 새기고 날마다 새벽부터 밤늦도록 집신을 엮었더라. 처음에는 서툴러서 손가락이 까지고 허리가 아팠지만 어머니를 도와 생계를 꾸려야 한다는 일념으로 참고 견뎠더라. 몇 달이 지나자 이화의 솜씨가 눈에 띄게 늘었더라. 어머니는 딸의 발전을 보며 이화야,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구나. 어머니보다도 더 촘촘하고 예쁘게 엮는구나 하며 기뻐하셨더라. 그 솜씨가 워낙 고와서 신어보는 이마다 이리도 편하고 예쁜 집신이 어디 있으랴 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더라. 이화의 집신은 다른 것과 달리 발에 편안히 맞고 오래 신어도 해지지 않았으니 이는 그녀가 한 올 한 올에 정성을 다하여 엮었기 때문이었더라. 어머니 김씨는 딸이 집신 엮는 모습을 보며 한편으로는 대견하고 한편으로는 안쓰러워 하셨더라. 우리 이화가 본디는 규중에서 곱게 자라야 할 몸인데 이렇게 거친 일을 해야 하니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곤 하였더라. 하지만 이화는 그런 어머니를 위로하며 어머님, 이것도 하나의 학문이라 생각하나이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 부끄럽겠나이까 하였더라.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딸의 성숙함에 감동하여 더욱 눈물을 흘리셨더라.
그렇게 세월이 흘러 이화는 19이 되었고, 비록 어려운 처지였지만 어머니와 함께 평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더라. 하지만 가끔 밤이 되면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였고, 언젠가는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려야 한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더라. 이화가 집신을 엮기 시작한 지 3년이 지났을 무렵, 마을에는 그녀의 솜씨가 소문나기 시작하였더라. 특히 순덕 어멈이라 불리는 아주머니가 있었으니 이분이 입이 가벼워 온 마을 소식을 두루 전하는데 귀재였더라. 순덕 어멈은 키가 작고 뚱뚱하였지만 목소리는 우렁차서 한번 떠들기 시작하면 온 마을이 다 들을 정도였더라. 그녀는 이화 모녀가 마을에 정착한 첫날부터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는데 이화의 집신 솜씨를 발견하고는 크게 감탄하였더라. 아이고 머니, 이화 아가씨 집신 좀 보소. 이렇게 고운 솜씨가 어디 있겠소? 마치 궁중에서 만든 것 같구려. 순덕 어멈은 이화의 집신을 들고 이리저리 자랑하기를 마지 않았더라. 그녀는 장터에 나갈 때마다 이화의 집신을 가져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우리 마을에 이런 솜씨꾼이 있다고 자랑하였더라. 처음에는 사람들이 그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며 시큰둥하였으나 직접 집신을 보고는 모두 놀라며 감탄하였더라. 이화의 집신은 일반 집신과는 확연히 달랐더라. 우선 모양이 예뻤고 짚을 엮는 솜씨가 정교하여 마치 예술품 같았더라. 니야, 정말 고운 솜씨로구나. 이런 집신은 처음 보겠네. 맞아. 보통 집신은 거칠고 투박한데 이건 마치 비단 신발 같구나.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지자 순덕 어멈은 더욱 신이 나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이화를 자랑하였더라. 그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 마침내 고을의 기생집과 상단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더라. 어느 날 기생집 기녀들이 직접 이화를 찾아왔더라. 그들은 화려한 치마 저고리를 입고 가마를 타고 와서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더라. 아가씨의 집신이 워낙 곱다 하여 일부러 찾아왔나이다. 저희들이 춤을 출 때 신을 집신을 특별히 부탁드리고자 하나이다. 이화는 놀라며 소녀가 만든 천한 집신을 어찌 귀한 분들께서 하였으나 기녀들은 아니옵니다. 아가씨의 솜씨는 이미 온 고을에 자자하니 부디 저희 부탁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며 간청하였더라. 기녀 중 한 명이 말하되 저희가 추는 춤에는 발놀림이 중요한데 보통 집신으로는 예쁜 발걸음을 만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가씨의 집신은 모양도 곱고 신기도 편하다 하니 꼭 한번 신어보고 싶습니다 하였더라. 이화는 그 말에 감동하여 그럼 정성을 다해 만들어 드리겠나이다라고 답하였더라. 기녀들은 기뻐하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하고 물었는데 이화는 그저 재료비만 받겠나이다라고 하여 기녀들을 더욱 감동시켰더라. 그리하여 이화는 더욱 정성을 다하여 집신을 엮었고 그 소문은 날로 퍼져나갔더라. 상단의 상인들까지도 먼 길을 떠날 때 신을 집신을 부탁한다 하며 많은 이들이 이화를 찾아오게 되었더라. 순덕 어멈은 이화의 집신이 유명해지자 더욱 신이 나서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자랑하였더라. 우리 마을에 이런 솜씨 좋은 아가씨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인가 하며 마치 자신의 일인 양 기뻐하였더라. 어느 날은 한양에서 온 선비가 이화의 집신을 보고 크게 감탄하며 이런 정교한 솜씨는 처음 보았소.
마치 예술 작품 가꾸려 하고 칭찬하였더라. 그 말을 들은 순덕 어멈은 더욱 우쭐해져서 그럼요. 우리 이화 아가씨는 원래 양반집 규수셨거든요 하며 자랑하였더라. 하지만 이화는 이런 소문이 퍼지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하였더라. 혹시 아버지의 일로 화가 미칠까 걱정되었고 또한 자신의 신분이 알려질까 두려웠더라. 하지만 어머니와 둘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여겼더라. 어머니 김 씨는 딸의 걱정을 아시고 이화야, 내가 정직하게 일한 것인데 무엇이 두려우냐?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니 감사히 생각하자꾸나 하며 위로해 주셨더라. 그렇게 이화의 명성은 날로 높아져 갔고 마을 사람들도 그녀를 자랑스러워 하였더라. 하지만 이화 자신은 마음 한편으로 언젠가는 이런 고된 일을 그만두고 평범한 여인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하였더라. 그해 봄 꽃이 만발한 어느 날이었더라. 진달래와 철쭉이 산을 온통 붉게 물들이고 개나리가 노란 물결을 이루어 온 마을이 꽃동산 같았더라. 순덕 어멈이 평소보다 들뜬 목소리로 이화를 찾아와 말하되 이화야, 큰일 났구나. 저기 물레방앗간에 사시는 도령님께서 너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 하시는구나. 물레방앗간 도령이라 하시니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이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더라. 물레방앗간은 마을 끝자락에 있어 평소에는 그곳까지 갈 일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더라. 아이고, 너는 참 답답하구나. 마을 끝자락 물레방앗간 옆 초가에 혼자 사시는 그 젊은 도령 말이야. 워낙 조용히 지내셔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으시지만 학문이 깊으시고 인품이 고우시다는 소문이 자자하단다. 순덕 어멈은 숨을 고르며 계속 말했더라. 그 도령님이 언제부턴가 혼자 그곳에서 지내고 계시는데 책만 읽고 계시더구나. 가끔 마을 아이들이 글 모르는 것을 물어보러 가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몰래 도와주시기도 하셨단다. 이화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호기심이 생겼더라. 그런 선량한 도령이 왜 혼자 외롭게 지내고 있을까 싶었더라. 그런 좋은 분이 계셨군요. 그런데 왜 소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지? 아, 그게 말이야. 순덕 어멈이 눈을 빛내며 말했더라. 그 도령님께서 내 집신 소문을 들으시고는 자기도 한 켤레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그런데 보통 때처럼 중간에 사람을 보내지 말고 직접 만나서 부탁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야. 이화는 얼굴이 붉어지며 어찌 소녀가 함부로 모르는 도령님을 뵐 수 있겠나이까? 하였으나 순덕 어멈은 아이고 집신 장사하는 일로 만나는 건데 무슨 걱정이 있겠니? 그 도령님께서 특별히 내 집신을 신고 싶다 하시는구나 하며 이화를 끌고 나섰더라. 잠깐만요, 어멈. 소녀가 이런 차림으로 어떻게? 이화가 당황하며 자신의 소박한 옷차림을 내려다보았더라. 평소 일할 때 입는 무명옷이라 도령님을 뵙기에는 너무 초라했더라. 아이고, 뭔 소리야. 내가 지금도 충분히 예쁘구나. 게다가 일하는 처녀의 모습이 얼마나 건실하고 좋은가. 순덕 어멈은 이화의 머리를 다시 빗겨주고 옷깃을 고쳐주며 말했더라. 물레방앗간으로 가는 길은 버들가지가 늘어진 시냇가를 따라 이어졌더라.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이화의 치마폭을 살짝 들쳐 올렸고 이화는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더라. 길가에는 진달래꽃과 개나리꽃이 만발하여 마치 성경 같았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더라. 어멈, 정말 괜찮을까요? 혹시 실례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이고, 걱정 마라. 그 도령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단다. 절대 무례하게 대하지 않으실 거야. 두 사람이 물레방앗간에 가까워지자 물소리가 졸졸 들려왔더라. 오래된 물레방앗간의 물레가 천천히 돌아가며 곡식을 찢는 소리가 운치 있게 들렸더라. 그 옆에는 정말로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는데 마당에는 채소가 가지런히 심어져 있고 울타리에는 들꽃이 피어 있어 정갈하고 아늑해 보였더라. 물레방앗간 옆 초가 앞에 다다르니 순떡 어멈이 문을 두드리며 도령님, 이화 아가씨를 모시고 왔나이다 하였더라. 잠시 후 문이 조심스레 열리며 한 젊은 도령이 나타났더라. 그 도령은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단정하였으나 얼굴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몹시 떨고 있었더라. 흰 저고리에 회색 바지를 입은 그의 모습은 단아하면서도 어딘지 쓸쓸해 보였더라. 아, 아가씨, 안녕하 하시옵니까? 소생은 박서율이라 하나이다. 이화는 그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에 마음이 짠해졌더라. 도령은 분명 양반집 자제였거늘 왜 이리도 사람을 무서워하는지 궁금하였더라. 도령님, 안녕하시옵니다. 소녀는 초이화라 하나이다. 서율 도령은 이화의 목소리를 듣자 조금 안심한 듯 고개를 들어 잠깐 이화를 바라보았더라.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하늘하늘 날렸더라. 이화는 서율의 눈동자가 맑고 슬프면서도 따뜻함이 있음을 느꼈더라. 그럼 안으로 들어오시옵소서. 차를 대접해 드리겠나이다. 서율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이화에게 호의를 보이려는 마음이 느껴졌더라. 이화가 초가 안으로 들어서니 그 안은 온통 책으로 가득하였더라. 사방 벽에 책이 빼곡히 꽂혀 있고 책상 위에는 붓과 벼루 그리고 반쯤 쓴 시고가 놓여 있었더라. 은은한 묵향이 방 안에 가득했고 창가에는 난초 화분이 놓여 있어 고상한 분위기를 자아냈더라. 도령님께서는 학문에 정진하고 계시는군요. 이화는 감탄하며 말했더라. 이렇게 많은 책을 가진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더라. 아, 아닙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는 것 뿐이옵니다. 서율은 이화에게 차를 내어주며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더라. 그의 손이 찻잔을 건네며 살짝 떨리는 것을 이화가 눈치챌 수 있었더라. 이 차는 직접 우리신 것인가요? 향이 참 좋네요. 네, 뒷산에서 직접 따온 야생차입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이런 것들을 스스로 해야 해서 서율의 말에서 외로움이 묻어났더라. 이화는 그런 그가 안쓰러워 보였더라. 소생이 아가씨를 찾은 까닭은 아가씨께서 만드신 집신이 워낙 좋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옵니다. 소생도 한 켤레 부탁드리고 싶어서. 서율은 말을 하면서도 계속 이화의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더라.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더라. 물론이옵니다. 하오나 도령님의 발 치수를 재어야 하는데. 이화의 말에 서율의 얼굴이 사뭇 붉어졌더라. 처녀가 총각의 발을 만진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나이까? 서율은 얼굴이 벌개져서 어쩔 줄 몰랐더라. 이화 역시 마찬가지로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으나 일을 해야 하는 처지라 마음을 다잡았더라.
도령님께서 편안히 앉으시면 소녀가 재빨리 치수만 재어드리겠나이다. 순덕 어멈은 이 광경을 보며 희죽희죽 웃으면서 아이고, 이 늙은이는 밖에서 바람이나 쐬고 있을게. 너희들끼리 천천히 해라 하며 밖으로 나가버렸더라. 둘만 남은 방 안에 고요함이 흘렀더라. 이화는 작은 자를 꺼내어 서율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더라.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버선을 벗고 발을 조심스레 내밀었더라. 실례하옵니다. 이화가 자를 대고 치수를 재려 하니 서율의 발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더라. 이화는 그 떨림이 자신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을 느꼈더라. 이화의 손이 서율의 발등에 살짝 닿을 때마다 두 사람 모두 가슴이 두근거렸더라. 서율의 발은 배곡같이 하얗고 가늘었더라. 평소 신발을 신고 다니는 양반의 발이라 거칠지 않았고 발가락도 가지런하고 예뻤더라. 이화는 이런 고운 발을 위한 집신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더욱 신중해졌더라. 도령님, 긴장하지 마시옵소서. 금세 끝낼 터이니. 이화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서율은 조금씩 마음을 진정시켰더라. 이화는 정성스럽게 발의 길이와 너비를 재고 발가락의 모양까지 살펴보았더라. 그녀의 전문적인 솜씨에 서율은 감탄하였더라. 아가씨께서는 정말 꼼꼼히 하시는군요. 네, 발에 맞지 않으면 신기 불편하니까요. 특히 도령님처럼 고운 발에는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옵니다. 이화의 말에 서율은 더욱 얼굴이 붉어졌더라. 자신의 발을 고운 발이라고 말하는 이화의 순수함에 마음이 동했더라. 이 정도면 되겠나이다. 이화가 치수 제기를 마치고 일어서려 하니 서율이 조심스레 말을 걸었더라. 아가씨, 그 집신을 소생이 오래오래 신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겠나이까? 그 말에는 단순히 집신의 내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닌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음을 이화도 알 수 있었더라. 서율의 눈빛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섞여 있었더라. 물론이옵니다. 도령님께서 오래도록 편안히 신으실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나이다. 이화도 그 말에 특별한 의미가 있음을 느끼고 있었더라.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특별한 감정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두 사람이 이렇게 말을 주고받을 때 문득 방 안에 고요함이 흘렀더라. 창밖으로는 물레방앗간 물소리가 졸졸 들려오고 봄바람에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리는 소리만이 들렸더라. 그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더라. 도령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곳에서 혼자 지내고 계시나이까? 이화의 물음에 서율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더라. 그의 눈에 깊은 슬픔이 스쳤더라. 그렇습니다. 소생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어려워서. 무슨 까닭이시옵니까? 이화는 조심스럽게 물었더라. 서율의 표정에서 아픈 과거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율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더라. 어릴 적에 무서운 일을 겪은 후로 사람들이 두려워졌나이다. 그래서 이렇게 조용한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그 무서운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이화는 서율의 아픈 과거를 짐작할 수 있었더라. 자신도 아버지를 잃고 세상의 모진 바람을 맞았기에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더라. 도령님,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사옵니다. 도령님처럼 마음 착한 분을 해할 사람은 없을 것이옵니다. 이화의 따뜻한 말에
서율은 눈시울이 붉어졌더라. 오랫동안 혼자 지내면서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가씨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습니다. 서율은 이화를 바라보며 말했더라. 그의 눈빛이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져 있었더라. 도령님께서 이 집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나이다. 이렇게 좋은 분이 혼자만 계시는 것이 안타까우니까요. 이화의 말에 서율은 깊이 감동했더라.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랐더라. 그때 밖에서 순떡 어멈의 목소리가 들려왔더라. 이화야, 해가 기울어 가는구나. 어머님께서 걱정하실 텐데. 이화는 아쉬움을 느끼며 일어났더라. 도령님, 그럼 소녀는 이만 가보겠나이다. 집신은 사흘 안에 완성하여 가져다 드리겠나이다. 고맙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율은 이화가 떠나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더라. 처음으로 자신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을 만났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 이화가 떠난 후 서율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여운에 잠겼더라. 이화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한 미소, 그리고 그녀가 남긴 은은한 향기까지 모든 것이 서율의 마음을 사로잡았더라. 아가씨는 천사 같은 분이로구나. 이렇게 마음 착한 분이 세상에 있다니. 서율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희망을 다시 찾는 것 같았더라. 이화가 서율의 집신을 만들기 위해 집으로 돌아간 후 서율은 혼자 앉아 이화를 떠올렸더라. 그녀의 맑은 눈동자와 따뜻한 미소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더라. 아가씨는 어찌 그리도 마음씨가 고우실까? 그리고 왜 나는 아가씨 앞에서는 떨지 않았을까? 서율은 이상하였더라.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늘 두려워하고 떨었는데 이화 앞에서는 비교적 편안했던 것이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자연스러웠더라. 서율은 책상에 앉아 이화를 생각하며 시 한 수를 지었더라. 봄바람에 꽃잎 지고 새소리 맑게 울 때 한 처녀 나타나니 내 마음 설레더라. 시를 다 쓰고 나서 서율은 자신도 놀랐더라.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시를 쓴 것이 언제였던가. 평소에는 슬프고 어두운 시만 써왔는데 오늘은 희망적이고 밝은 시가 나왔더라. 한편 서울 한복판의 큰 대갓집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더라. 이도찬 대감이 늙은 하인 배칠석을 불러 엄하게 꾸짖고 있었더라. 배칠석아, 서율이 놈이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대감마님, 도련님께서는 여전히 물레방앗간에서 조용히 지내고 계시옵니다. 배칠석은 몸을 낮추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더라. 그는 이도찬 대감의 가장 오래된 신복으로 온갖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왔던 인물이었더라. 그놈이 언제까지 그렇게 숨어 지낼 셈이냐? 이제 나이도 26이 되었거늘 혼사라도 정해야 할 터인데. 도찬 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며 말했더라.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불안이 섞여 있었더라. 배칠석은 조심스레 말했더라. 대감마님, 소인이 보기에는 도련님께서 아직도 그 일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신 것 같아옵니다. 도찬 대감의 얼굴이 험악해졌더라. 그 일이라니. 그때 초명선이 놈을 처리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그자가 나의 치부를 들춰내려 했으니 말이다. 도찬 대감은 그날을 회상하며 이를 갈았더라. 초명선이
자신의 비리를 고발하려 한 것을 알고 급히 배칠석을 보내 제거하도록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어린 서율이 목격하게 되었고 그 후로 서율은 충격을 받아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었더라. 하오나 도련님께서는 아직도 그 일을 정확히 알고 계시지 않나이까? 그러니까 더욱 답답한 것이 아니냐. 서유리가 그때 본 것이 무엇인지 얼마나 기억하는지도 알 수 없고 혹시 언젠가 그 기억이 되살아나서 나를 고발하지나 않을까 두려워서 말이다. 도찬대감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안을 서성이며 말했더라. 배칠서가 내가 다시 한번 가서 서유리 놈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고 오너라. 혹시 이상한 일은 없는지, 누구와 어울리는지도 말이다. 분부대로 하겠사옵니다. 며칠 후 배칠석은 물레방앗간 근처에 나타났더라. 그는 오래된 경험으로 몰래 숨어서 서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더라. 마침 이화가 서율에게 완성된 집신을 가져다 주러 가는 길이었더라. 배칠석은 숲속에 숨어 두 사람의 만남을 지켜보았더라. 서율이 이화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짓는 모습, 이화가 서율에게 집신을 건네주며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는 크게 놀랐더라. 이럴 수가, 도련님께서 처녀와 정을 통하고 계시다니. 배칠석은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더라. 이화는 정성스럽게 만든 집신을 서율에게 건네주며 말했더라. 도령님, 이 집신은 특별히 질긴 지프로 엮었사오니 오래 신으실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리고 도령님의 발에 맞도록 조금 넓게 만들었사오니 편안하실 것이옵니다. 서율은 집신을 받아들고 감동했더라. 그 집신은 정말로 아름다웠다. 촘촘하게 엮인 집들이 마치 예술 작품 같았고 곳곳에 예쁜 무늬까지 새겨져 있었더라. 특히 발 뒤꿈치 부분에는 작은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어 더욱 정교해 보였더라.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집신을 받다니 평생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도령님께서 편안히 신으시기만 하면 되옵니다. 그리고 이 집신을 신고 밖으로 나가실 용기를 내시면 좋겠나이다. 이화의 말에 서율은 깊이 감동했더라. 아가씨 덕분에 정말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집신을 신으면 세상이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렇게 정다운 대화를 나누는 동안 배칠석은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더라. 그는 급히 한양으로 돌아가 도찬 대감에게 보고했더라. 대감마님, 큰일이옵니다. 도련님께서 초이화라는 처녀와 가까이 지내고 계시옵니다. 초이화라고? 그 이름이 어찌 낯이 익는구나. 도찬 대감이 잠시 생각하더니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렸더라. 설마 초명선의 딸이 아니겠지? 소인이 알아보니 그 처녀의 아버지가 바로 초명선이옵니다. 도찬 대감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더라. 이를 어쩐다. 하필이면 그놈의 딸과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내린 시련인가. 대감마님, 어찌하시겠나이까? 당장 가서 그 처녀를 멀리 보내버려라. 서유리가 그 처녀와 더 깊은 사이가 되기 전에 말이다. 만약 서유리가 그 처녀와 혼인이라도 하게 된다면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다. 도찬 대감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더라. 초명선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일이었더라. 배칠석은 도찬 대감의 명령을 받고 다시 마을로 향했더라. 그는 이화를 찾아가 협박하려 하였으나
마침 순덕 어멈과 다른 마을 사람들이 있어 직접적인 협박은 할 수 없었더라. 대신 배칠석은 이화에게 돌려서 경고의 메시지를 남겼더라. 처녀, 분수를 알고 살아야 할 것이오. 신분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것은 좋지 않소. 특히 과거에 얽힌 일이 있다면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오. 이화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는 없었으나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더라. 배칠석의 눈빛에서 위협적인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더라. 어르신께서는 누구시며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그냥 늙은이의 충고로 들어두시오. 때로는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 배칠석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더라. 이화는 그의 정체가 궁금했지만 무언가 섬뜩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추궁하지 못했더라. 그날 밤 이화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더라. 배칠석의 경고와 서율에 대한 마음이 뒤섞여 복잡하였더라. 그러다가 문득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떠올랐더라. 이화야, 아버지가 만약 이 세상을 뜨게 된다면 물레방앗간 뒤편 버드나무 아래를 기억해 두거라.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것이다. 당시 이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궁금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서 병환 중에 하신 헛소리라고만 하셨더라.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버지의 그 말씀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더라. 특히 배칠석이라는 낯선 이가 나타나 경고를 한 후로는 더욱 그러하였더라. 아버지께서 물레방앗간을 말씀하신 것이 우연일까? 설마 서율 도령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화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더라. 창밖으로는 달빛이 고요히 비치고 있었고 어머니의 고른 숨소리만이 들려왔더라. 다음날 새벽 이화는 어머니 몰래 물레방앗간으로 향했더라.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으며 이슬이 풀잎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더라. 물레방앗간 뒤편에는 정말로 큰 버드나무가 서 있었고 그 밑에는 작은 돌무더기가 있었더라. 이화가 조심스레 돌들을 치우니 그 아래에서 기름종이에 쌓인 편지 한 통이 나왔더라. 이화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펼쳐보았더라. 그 편지는 아버지 초명선이 쓴 것이었다. 내 사랑하는 딸 이화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것이다. 아버지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일을 당하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사실 아버지는 이도찬 대감의 비리를 발견하고 말았다. 그자가 국고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을 수탈한 증거를 찾아냈거늘 이를 관가에 고발하려 했다가 오히려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 그자의 하인 배칠석이 아버지를 위협하며 입을 다물지 않으면 가족들이 위험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양심상 그럴 수 없었다.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화야,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언젠가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두거라. 그리고 조심하거라. 이도찬 대감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을 테니 그자에게는 서율이라는 아들이 있다. 그 아이는 죄가 없으니 원망하지 말거라. 하지만 언젠가 그 아이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화야, 아버지를 용서해다오. 너와 어머니를 두고 먼저 가게 되어 미안하다. 하지만 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다가 이런 변을 당한 것이니 부끄러워하지 말거라. 마지막으로 물레방앗간 벽 틈에 중요한 증거를 숨겨두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오면 찾아보거라. 그리고 혹시 서율이란 아이를 만나게 된다면 그 아이에게도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편지를 다 읽은 이화는 주저앉아 통곡했더라. 아버지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누군가의 음모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도찬 대감이 서율의 아버지라는 끔찍한 진실까지. 아, 이럴 수가. 서율 도령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이화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더라. 서율에 대한 마음과 아버지의 원수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어쩔 줄 몰랐더라. 하지만 이화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중요한 점을 놓치지 않았더라. 아버지는 서율을 원망하지 말라고 하셨고 서율에게도 진실을 알릴 권리가 있다고 하셨더라. 이는 서율도 이 모든 일의 피해자라는 뜻이었더라. 이화는 아버지의 편지에서 언급한 물레방앗간 벽틈을 찾아보기로 했더라. 물레방앗간은 오래된 건물이라 벽 곳곳에 틈이 있었는데 이화가 하나하나 살펴보니 한 곳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더라. 벽돌 하나가 다른 것들과 달리 헐거워져 있었고 그것을 빼내니 그 뒤에 작은 공간이 있었더라. 그 안에서 이화는 또 다른 종이 뭉치를 발견했더라. 그것은 이도찬 대감이 국고금을 빼돌린 장부와 백성들을 착취한 증거들이었더라.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모은 증거들이었던 것이다. 장부에는 구체적인 금액과 날짜, 그리고 공범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더라. 이화는 이 모든 증거를 보며 분노와 슬픔이 복받쳤더라. 한편으로는 서율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될지 걱정되었더라. 도령님의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를 해친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하지만 도령님은 죄가 없지 않은가? 이화는 아버지의 편지를 품에 안고 오랫동안 울었더라. 그리고 마침내 결심을 굳혔더라. 서율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기도 했고 서율에게도 알 권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서율이 이 사실을 알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걱정되었더라. 혹시 서율이 자신을 원망하거나 피하게 되지는 않을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더라. 어머니는 딸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걱정하며 이화야,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지만 이화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라고 대답할 뿐이었더라. 그날 밤부터 이화는 서율을 만날 용기를 내지 못했더라. 며칠이 지났지만 물레방앗간으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만 머물렀더라. 순떡 어머니 이화야, 그 도령님이 너를 기다리고 계신다던데 왜 안 가보니? 하고 물었지만 이화는 몸이 좀 아파서라고 둘러댔더라. 하지만 이화는 알고 있었더라. 언젠가는 서율을 만나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자신과 서율 모두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이화는 며칠간 고민한 끝에 서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더라. 진실을 숨기고 지낸다면 언젠가는 더 큰 상처를 주고받게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또한 아버지의 유언대로 서율에게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여겼더라. 그날 오후 이화는 무거운 마음으로 물레방앗간을 향했더라.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어 있어 곧 비라도 올 것 같았고 바람도 차갑게 불어왔더라. 이화의 마음도 그 날씨처럼 어둡고 무거웠더라. 서율은
평소와 같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이화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는 놀라며 일어났더라. 아가씨,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얼굴이 많이 상기되셨는데 혹시 아프신 건 아닌지요? 서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이화는 더욱 마음이 아팠더라. 곧 이 모든 것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워졌더라. 도령님, 소녀가 도령님께 꼭 여쭙고 싶은 것이 있나이다. 무엇이든 말씀하시옵소서. 서율은 이화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했더라. 평소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이화는 깊은 숨을 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더라. 도령님의 아버님께서 혹시 이도찬 대감이신가요? 서율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더라. 그는 그 이름을 듣는 것조차 힘들어했더라. 아, 아가씨께서 어떻게 그것을 제가 숨기려 했는데. 그럼 정말 그러시군요. 이화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더라.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것이다. 서율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이화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이화는 한 발 물러났더라. 아가씨,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뭔가 잘못했나요? 아버지 때문에 저를 멀리 하시는 건가요? 서율의 목소리에도 불안함이 묻어났더라. 그도 아버지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을 들어왔기 때문이었더라.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편지를 꺼내 보였더라. 도령님, 이것을 읽어보시옵소서. 소녀의 아버지께서 남기신 편지입니다. 서율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아들었더라. 편지를 읽는 동안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고 손도 더욱 떨렸더라. 편지를 다 읽은 서율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더라. 충격이 너무 커서 일어설 수가 없었더라. 이럴 수가, 아버지께서 그런 일을, 그리고 아가씨의 아버님을. 서율은 말을 잇지 못했더라. 자신의 아버지가 이화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더라. 도령님께서는 정말 모르고 계셨나요? 이화가 조심스럽게 물었더라. 서율의 반응을 보니 정말로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더라. 서율은 고개를 들어 이화를 바라보았더라. 그 눈에는 충격과 슬픔, 그리고 깊은 죄송함이 가득했더라. 아가씨,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릴 적에 무서운 일을 겪고 집을 나온 이후로 아버지와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 무서운 일이 혹시 이것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율은 깊은 숨을 쉬고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더라.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의 서재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몰래 가봤더니 아버지와 배칠석이 누군가를 해치는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이화는 숨을 죽이고 서율의 말을 들었더라.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워서 숨어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사람들이 무서워졌고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그 기억은 아직도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와 이곳에서 혼자 지내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를 피해서, 그리고 그 무서운 기억에서 벗어나려고. 이화는 서율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더라. 서율도 그 일의 피해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도령님, 그렇다면 도령님께서는 그날 밤 소녀의 아버지를 보신 것일지도 모르겠나이다. 그럴 수도 있겠군요. 아, 이게 다 제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가씨, 정말 죄송합니다. 서율은 이화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더라. 도령님, 일어나세요. 도령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잖아요. 이화가 서율을 일으키려 했지만 서율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더라. 아닙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만 있었습니다. 무서워서 겁이 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제가 용기를 냈다면 아가씨의 아버님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서율은 자신을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더라. 이화는 서율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더라. 도령님, 그때 도령님은 어린아이였잖아요.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도령님은 오히려 그 일로 고통받으신 것인데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더라.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지만 그 사이에는 아버지의 원수라는 크나큰 벽이 가로막고 있었더라. 아가씨,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아버지가 아가씨의 아버님을. 서율의 목소리가 떨렸더라. 사랑하는 사람과 아버지의 죄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더라. 이화는 눈물을 닦으며 단호하게 말했더라. 도령님, 소녀는 도령님을 원망하지 않나이다. 도령님께서는 아무 잘못이 없으시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밝혀져야 합니다. 대감님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소녀의 아버지가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지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서율은 고개를 끄덕였더라. 아가씨 말씀이 옳습니다. 저도 그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가 정말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도령님, 아가씨, 저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1년만요. 1년 안에 모든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의 죄를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서율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더라. 더 이상 과거에 숨어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더라. 이화는 서율의 결의를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의지를 믿고 싶었더라. 좋습니다. 소녀도 도령님과 함께 진실을 찾겠나이다.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증거들이 있으니까요. 이화는 물레방앗간 벽에서 찾은 증거들을 서율에게 보여주었더라. 서율은 그 증거들을 보며 더욱 충격을 받았더라. 정말로 아버지께서 이런 일을. 이제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더 많은 증거와 증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로부터 서율은 완전히 달라졌더라.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진실을 찾아 나섰더라. 먼저 한양으로 올라가 옛 아버지의 동료들을 만나 이도찬 대감의 행적을 조사했더라. 서율은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그날 밤 목격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더라. 또한 아버지의 옛 서류들을 뒤져 더 많은 증거를 찾았더라. 한편 이화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더라. 마을의 어른들을 찾아다니며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의 정황을 자세히 물어보았더라. 그리고 아버지의 옛 동료들이 어디 있는지 수소문했더라. 두 사람의 노력 끝에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많이 찾게 되었더라. 이도찬 대감이 국고금을 빼돌린 다른 장부들과 초명선을 해치라고 지시한 편지들, 그리고 배칠석의 증언까지 확보할 수 있었더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서율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말했더라. 1년 동안의 노고 끝에 마침내 아버지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을 모두 모았던 것이다.
정말 이제 끝날 수 있을까요? 이화가 불안하게 물었더라. 이도찬 대감은 여전히 권력을 쥐고 있어 쉽게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반드시 끝내겠습니다. 아가씨의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제 아버지의 죄도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서율의 결의는 확고했더라. 그는 이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의를 위해 싸울 용기를 얻었더라. 두 사람은 증거를 들고 관아로 향했더라. 이화도 함께였더라. 관아에서는 그 증거들을 보고 크게 놀라며 즉시 이도찬 대감을 체포하라는 명을 내렸더라. 그런데 바로 그때 배칠석이 나타났더라. 그는 칼을 들고 서율과 이화를 위협했더라. 도련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을 배신할 셈이십니까? 저와 대감마님이 도련님을 얼마나 아꼈는데. 배칠석, 물러서시오. 죄는 죄대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께서 잘못하신 일을 그대로 덮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서율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더라. 1년간 진실을 찾으며 단련된 의지가 그를 강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벌을 받으시면 저도 죽어야 합니다. 배칠석이 칼을 들고 덤벼들려는 순간 서율이 앞으로 나섰더라. 1년간 무예를 연마한 서율은 배칠석을 제압할 수 있었더라. 배칠석, 당신도 죄를 뉘우치고 자수하십시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서율은 배칠석을 제압하고도 그를 설득했더라. 더 이상 증오나 복수심이 아닌 정의와 용서의 마음으로 말이다. 배칠석은 서율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놀랐더라. 예전에 겁 많던 아이가 이렇게 당당하고 강한 사람이 되었다니, 도련님 정말 많이 변하셨군요. 배칠석은 결국 저항을 포기했더라. 그도 오랫동안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기 때문이었더라. 결국 배칠석도 관아에 끌려갔고 이도찬 대감은 유배형에 처해졌더라. 초명선의 억울함도 풀렸고 그의 명예도 회복되었더라. 빼돌린 국고금도 모두 환수되어 백성들에게 돌려졌더라. 모든 일이 해결된 후 서율은 며칠간 이화를 찾아오지 않았더라. 이화는 혹시 서율이 자신을 피하는 것은 아닌가 걱정했더라. 아버지의 원수를 고발하는 일에 함께했지만 그 과정에서 서율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더라. 도령님께서는 이제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버지를 고발하게 만든 저를 원망하시지는 않을까? 이화는 불안한 마음으로 날마다 물레방앗간 쪽을 바라보았지만 서율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더라. 그러던 어느 날 장터에서 큰 소동이 벌어졌더라. 순덕 어멈이 허겁지겁 달려와 이화에게 말했더라. 이화야, 큰일 났다. 장터에 서율 도령님이 나타나셨단다. 예, 도령님이요? 이화는 놀라며 일어났더라. 서율이 사람들이 많은 장터에 나타났다니 믿을 수 없었더라. 그런데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집신을 신고 장터 한복판에서 뭔가를 외치고 계신단다. 무엇을 외치고 계시는데요? 그게 직접 가서 봐야 알 것 같구나. 어서 가자. 순덕 어멈은 이화의 손을 잡고 장터로 향했더라. 이화는 가슴이 두근거려 어쩔 줄 몰랐더라. 장터에 도착하니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한가운데 서율이 서 있었더라. 그는 이화가 만든 집신을 신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저는 박서율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두려워 숨어 살았지만 이제는 당당히 세상과 마주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더라. 물레방앗간에 은둔하던 도령이 갑자기 나타나 이런 말을 하다니 서율은 계속해서 말했더라. 저의 아버지 이도찬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국고금을 빼돌리고 백성을 괴롭혔으며 선량한 초명선 어른을 해쳤습니다. 저는 그 아들로서 깊이 사죄드립니다. 서율은 사람들 앞에서 깊이 허리를 숙였더라. 사람들은 더욱 놀라며 수군거렸더라. 하지만 서율이 다시 고개를 들고 큰 소리로 말했더라.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율이 사람들을 둘러보다가 이화를 발견했더라. 이 집신을 보십시오. 이 마을의 초이와 아가씨께서 만들어주신 집신입니다. 이 집신 덕분에 저는 세상을 밟고 서서 진실을 찾을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화는 멀리서 이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더라. 서율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서 있는 모습이 너무도 대견했더라. 그리고 이 아가씨는 아버지의 원수인 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함께 진실을 찾아주었습니다. 이런 고마운 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서율의 목소리가 온 장터에 울려 퍼졌더라. 초이와 아가씨. 서율이 이화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불렀더라.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화에게 집중되었지만 이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율에게 다가갔더라. 도령님,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사랑합니다. 장터 한복판에서의 고백에 사람들이 모두 놀랐더라. 순덕 어머문 아이고머니 하며 손뼉을 쳤고 다른 사람들도 웅성거렸더라. 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아가씨에게 상처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아가씨께서는 저를 용서해 주셨고 함께 진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서율은 이화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 아가씨께서 만들어주신 이 집신처럼 저도 아가씨와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아가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더라. 도령님, 소녀도 도령님을 사랑합니다. 도령님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어가겠나이다. 장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더라. 순덕 어머문 아이고 내 눈에서 눈이 아니라 본물이 줄줄이네 하며 크게 울었더라. 마을 사람들도 모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더라. 참 잘된 일이구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만나다니. 그날로부터 서율과 이화는 혼례를 준비했더라. 온 마을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고 심지어 한양에서도 서율의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전했더라. 이화의 어머니 김씨는 딸의 혼례를 준비하며 우리 이화가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다니 하늘이 도와주신 것이구나 하며 기뻐하셨더라. 혼례식 날 이화는 어머니가 손수 지어주신 한복을 입고 서율과 마주 앉았더라. 붉은 치마 저고리에 금실로 술을 놓은 그 한복은 이화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었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더라. 지난 시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이 순간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것 같았더라. 이제 정말 우리는 함께이군요. 네, 도령님. 이제는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겠지요. 혼례 후 두 사람은 물레방앗간 옆 초가를 새로 단장하여 살림을 차렸더라. 이화는 계속해서 집신을 만들었고 서율은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더라.
서율의 변화는 놀라웠더라. 이제는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렸더라. 마을 사람들도 그를 존경하며 따랐더라. 이화의 어머니도 두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냈더라. 어머니는 손자 며느리를 얻은 기쁨에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더라.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이 물레방앗간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더라. 여보,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언제였지요? 작년 봄이었지요. 벚꽃이 흩날리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떨었는지 아시나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해서 어쩔 줄 몰랐지요. 서율은 이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더라. 당신이 만든 집신 덕분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야말로 도령님 덕분에 행복을 찾았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었고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물레방앗간을 바라보았더라. 물소리가 졸졸 흘러가고 저녁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더라.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더라. 서율과 이화 사이에는 예쁜 딸과 아들이 태어났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살았더라. 이화의 집신은 여전히 유명해서 멀리서까지 사람들이 찾아왔고 서율은 마을의 훌륭한 선생님으로 존경받았더라. 순덕 어멈은 여전히 마을의 소식통 역할을 하며 내가 그 두 사람을 맺어준 거나 다름없지 하며 자랑스러워했더라. 어느 봄날 이화가 딸에게 집신 엮는 법을 가르치고 있을 때였더라. 엄마, 왜 집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야 하나요? 얘야, 집신 하나에도 마음을 담아야 하는 법이란다. 신는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말이야. 그럼 엄마가 아빠에게 만들어준 집신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었나요? 이화는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더라.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싶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단다. 그때 서율이 들어와 말했더라. 그 집신 덕분에 아빠는 용기를 얻었고 엄마와 만날 수 있었지요. 와, 정말 신기해요. 딸이 감탄하자 서율과 이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더라. 그날 밤 두 사람이 마루에 앉아 달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었더라. 여보,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때는 정말 어려웠지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냈기에 이런 행복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서율은 이화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더라. 당신이 만든 첫 번째 집신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어요. 정말요? 벌써 다 해졌을 텐데. 아니에요. 소중히 보관해 두었거든요. 우리 사랑의 시작이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달빛 아래서 과거를 회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더라.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물레방앗간 옆 초가에서는 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더라. 이화의 집신과 서율의 가르침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고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마을의 아름다운 전설이 되어 후대에까지 전해졌더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집안은 더욱 활기가 넘쳤더라. 큰딸 춘하는 어머니를 닮아 손재주가 뛰어났고 둘째 아들 보미는 아버지를 닮아 학문을 좋아했더라. 춘하야, 오늘은 무늬 넣는 법을 가르쳐 줄게. 네, 엄마. 아빠 신발에 넣을 꽃무늬 만들고 싶어요. 이화는 딸에게 정성스레 집신 엮는 법을 가르쳤더라. 춘하는
어머니의 솜씨를 그대로 이어받아 벌써 제법 그럴듯한 집신을 만들 수 있었더라. 한편 서율은 보미에게 글을 가르치며 말했더라. 보마, 학문은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처럼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네, 아버지. 저도 나중에 아버지처럼 마을 사람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서율은 아들의 말에 흐뭇해하며 머리를 쓰다듬었더라. 어느 날 한양에서 관리 한 명이 이화를 찾아왔더라. 그는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말했더라. 초이화 아가씨시지요? 소가는 한양에서 온 김판서라고 하옵니다. 관리님께서 소녀를 찾아오시다니 무슨 일이신지요? 아가씨의 아버님 초명선 어른의 일로 왔사옵니다. 조정에서 어른의 억울함이 완전히 밝혀졌다 하여 관직을 추서하고 포상을 내리기로 하였사옵니다. 이화는 깜짝 놀라며 정말이옵니까? 하고 물었더라. 그렇다옵니다. 어른께서는 청렴 결백한 충신이셨는데 간신들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죽으셨으니 조정에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옵니다. 김판서는 계속해서 말했더라. 그리고 아가씨께서 진실을 밝히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 하여 특별한 포상을 내리고자 하옵니다. 이화는 눈물을 흘리며 아버님, 이제야 억울함이 풀리셨군요 하고 중얼거렸더라. 서율도 함께 기뻐하며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아버님께서도 마음 편히 계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더라. 그로부터 초명선의 이름은 충신의 명단에 올랐고 이화 가족은 조정으로부터 많은 포상을 받았더라. 하지만 이화와 서율은 그 돈을 모두 마을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썼더라.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니 이 돈은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자. 두 사람의 마음씨는 한결같았더라. 시간이 더 흘러 이화와 서율이 40이 되었을 때 마을에서는 두 사람을 기리는 잔치를 벌였더라.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들의 공덕을 기렸더라. 이화 아가씨와 서율 도령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살기 좋아졌지. 맞아. 두 분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우리도 행복해져. 마을 이장이 나서서 말했더라. 이화 아가씨의 집신과 서율 도령님의 가르침은 우리 마을의 자랑이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화와 서율은 깊이 인사하며 마을 분들 덕분에 저희가 행복할 수 있었나이다. 앞으로도 마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나이다 라고 답했더라. 그날 밤 잔치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물레방앗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더라. 여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지요. 그렇지요.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서율이 이화의 손을 잡으며 말했더라.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아직도 동굴 속에 숨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도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버지의 억울함도 풀지 못했을 테고 이런 행복도 모르고 살았겠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더라. 세월이 흘러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처음 만났을 때와 똑같이 따뜻했더라. 우리 집신 하나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네요. 정말 그래요. 그 작은 집신이 우리 인생을 바꿔놓았으니까요. 물레방앗간의 물소리가 예전과 똑같이 졸졸 흘러가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더라. 모든 것이 평화롭고 아름다웠더라. 그로부터 30년이 더 지난 후 이미 백발이 된 이화와 서율이 손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라.
할머니, 할아버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이 진짜란다. 이화는 서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더라. 사랑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몸소 보여드린 거지요.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말이야. 서율이 덧붙이자 손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동했더라. 큰 손자가 물었더라. 할아버지, 그럼 처음에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집시는 아직도 있어요? 서율은 미소 지으며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낡은 상자를 하나 가져왔더라.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말로 오래된 집신 한 켤레가 고이 간직되어 있었더라. 이게 바로 그 집신이란다. 할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지. 손자들이 신기하게 바라보자 이화가 말했더라. 이 집신에는 할머니의 첫사랑이 담겨 있단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세상과 만날 용기도 함께 말이야. 와, 정말 신기해요. 이 집신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해준 거네요. 손자들이 감탄하자 서율과 이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미소 지었더라. 그날 밤 손자들이 잠든 후 이화와 서율은 다시 물레방앗간 앞에 나와 앉았더라. 예전과 똑같이 물소리가 졸졸 흘러가고 달빛이 은은하게 비쳤더라. 여보,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모든 것이 좋은 추억이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주름진 손을 꼭 잡고 지나간 세월을 그리워했더라. 그들의 사랑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를 아끼며 살았다더라. 몇 년 후 이화와 서율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더라. 두 사람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서로의 손을 잡고 영면에 들었다더라. 마을 사람들은 정말 아름다운 부부셨다.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셨구나 하며 눈물을 흘렸더라. 두 사람의 무덤은 물레방앗간이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만들어졌고 그 앞에는 이화가 좋아했던 진달래꽃이 해마다 피어났더라. 마을 사람들은 그 꽃을 보며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을 기억했더라.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그 이야기를 전해 내려갔고 이화의 집신 만드는 기술과 서율의 학문 정신도 함께 이어졌더라. 춘하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더욱 훌륭한 집신 장인이 되었고 보미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더라. 물레방앗간의 물소리는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가고 그 소리에 실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영원히 전해져 내려올 것이라더라. 마을 사람들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물레방앗간에 가서 두 사람의 넋에게 도움을 청한다더라. 그러면 언제나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사람들은 이화와 서율을 사랑의 수호신으로 여기게 되었더라. 순덕 어멈의 후손들도 대대로 마을의 소식통 역할을 하며 우리 할머니가 그 두 분을 맺어드린 것이나 다름없다 하며 자랑스러워한다더라. 그리하여 물레방앗간 도령과 집신 장수 처녀의 눈물겨운 약속은 마침내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고 그들의 사랑은 영원불멸의 전설이 되어 후세에까지 전해지게 되었다더라.